네, 안녕하십니까. AWS 코리아의 스태크 에벤젤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윤석찬입니다. 네, 2016년 12월 마지막 온라인 세미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서버리스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한 7가지 모범 사례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번 세미나는 지난 2주 전에 있었던 리인벤트라고 하는 AWS의 그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신규 서비스들을 이제 웨비나 중간중간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이크로 서비스와 그 운영에 관련된 그런 서비스 몇 가지도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 그 온라인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들은 계속 아시겠지만은 이제 오른쪽 창에는 Q&A를 할 수 있는 그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시면요, 저희가 답변을 드리게 되고요. 대부분 이제 공개로 저희가 답변을 하게 되지만은 이제 비공개를 원하시면 비공개라고 하시고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그분에게만 답변을 드려서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오늘 발표 주제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와 대비되는 모놀리틱 그 아키텍처에 대해서 마이크로 서비스와 함께 그 비교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AWS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7가지 모범 사례들을 이제 한 7가지 원칙을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의 그 모놀리스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새롭게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전을 하거나 구축을 하시려고 할 때 고려하셔야 되는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모놀리스 그 아키텍처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이제 모놀리스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들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능을 하나의 빌드 안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기능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각 개발팀들이 함께 이제 많은 개발자들이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이게 한 덩어리로 이제 돼 있다 보니까 이제 확장하는데 좀 애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키텍처를 이제 뭐 계속 진화시키는데도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빠르게 저희가 민첩하게 뭔가 개발을 진행해서 디플로이 하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많은 개발자들이 함께 이제 공동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옛날 뭐 아시겠지만 뭐 1년에 한 번씩 뭐 신규 버전이 나오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도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신규 출시에 몇 달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빠르고 혁신이 필요한 시기에 혁신이 저해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모듈이 장애가 났을 때 운영을 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신규 기능을 계속 추가하는 게 어려움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고객들이 불만족해지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는 것은 기존의 비즈니스의 어떤 차원에서라도 굉장히 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모놀리틱 앱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아키텍처를 보면요,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테스트하고 릴리스를 한 번에 주기로 하게 되고요. 이 애플리케이션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뭐 라이브러리도 쉐어하고 있고 데이터도 쉐어하고 데이터베이스도 쉐어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하이리 커플되어 있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하이리 커플되어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마이크로 서비스, 그러니까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이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보기에는 이제 이렇게 레고 블럭들이 이렇게 막 그 촘촘하게 그 테트리스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블럭이 각각 하나하나씩 다 떨어져서 작게 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아키텍처로 구성이 되는 것은 이제 그림으로 봐도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뭐 다양한 정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넷플릭스에서 이제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만드시고 실제 넷플릭스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셨던 아드리안 커크래프트라고 하는 분이 이제 얼마 전에 AWS에 조인을 하셨습니다만, 이 아키텍처 분께서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신 게 있어요. 먼저 그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다. 이거는 뭐냐면은 각각의 작은 서비스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리고 API를 통해서 서로 통신을 한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즈리 커플된 엘리멘트다라는 것은 각각의 서비스는 독자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API로만 통신을 하게 되고 하이 호환성을 지키면 각자 서비스는 각자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빠르게 이제 신규 기능을 추가하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각각의 서비스들은 또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갖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다른 서비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조를 알지 못해도 내 서비스 코드를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독립적인 데이터 스토어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로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데이터베이스가 뭐 RDB든 NoSQL이든 뭐 엘라스틱캐시든 뭐 아니면 엘라스서치 같은 검색이든 이런 어떤 데이터 스토어에 원하는 로직이 들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상품 검색이다 그러면은 RDB를 써서 하는 서비스가 될 거고요. 장바구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RDB보다는 뭐 NoSQL이나 뭐 엘라스캐시 같은 걸 써서 구성을 하는 그런 그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뭐 레스토랑 위치 또는 뭐 카트의 장바구니에 대한 퍼블릭 API 이런 엔드포인트를 다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서비스가 될 거고요. 이런 서비스들은 이제 개별적인 어떤 서비스들하고 연계해서 하나의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불 서비스 그리고 레스토랑 검색 서비스, 위치 서비스, 뭐 배달 주문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각각의 서비스들이 각각의 그 작은 서비스로 구성이 되고 퍼블릭 API의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가 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존닷컴을 한번 예를 들면요. 아마존닷컴의 홈페이지에도 이러한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쪽에 있는 상품 진열 그리고 사용자들의 로그인 했을 때의 어떤 정보들 또는 그 오른쪽에 있는 장바구니 그리고 상품의 상세 내용 그리고 이미지들이 나오는 이미지 서비스 그리고 밑에 이제 상품 추천에 대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하나의 서비스가 돼서 이 홈페이지 하나를 호출할 때 여러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호출해서 하나의 홈페이지를 구성하게 되는 이런 어떤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아마존닷컴은 이미 굉장히 작은 단위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갖고 있으면서 웹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 점들이 각각의 그 마이크로 서비스 하나하나고요. 그리고 선들이 그거에 대한 디펜던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데스크탑, 마치 이제 웹의 어떤 구조 이런 거랑 비슷하게 보이죠. 그래서 AWS의 모태가 된 아마존닷컴에도 이미 수천 개의 자율적인 그런 팀들이 이런 작은 서비스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를 구성을 해서 지속적인 배포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서비스들이 뭐 계속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배포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연간 그 5천만 회 가까이 배포가 되고 시간당 5,000번 뭐 또는 초당 뭐 0.6회 정도의 배포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각각의 서비스들이 빠르게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의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 아키텍처상의 프랙티스를 AWS 클라우드로 가져오게 되면 어떻게 구성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웹 서비스를 구성을 하게 되면 AWS에서는 EC2라고 하는 가상 서버와 오토스케일링 그리고 앞단에 로드 밸런서를 구성해서 웹 서비스를 구성하고 뒷단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RDS 같은 그 서비스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인데 사실 이거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기보다는 약간 뭐 모노리스 아키텍처에 가깝죠.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스마트하게 운영을 할 때는 뭐 일러스트레이트 빈스톡 같은 걸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진화하는 과정을 한번 보면요. 각각의 레이어를 좀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컨텐츠 배포 레이어와 API 레이어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와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레이어를 나눠서 볼 수 있겠고요. 기존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었다면 먼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진화하려면 API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먼저 서비스 앞단에 게이트웨이를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API 게이트웨이는 이제 최근에 저희가 나온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스 ELB의 한 종류죠. ALB를 통해서 로드 밸런싱을 하고 여기에 뭐 EC2 또는 이제 EC2 컨테이너 서비스, 도커 같은 거를 통해서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커 같은 경우가 이제 서비스들을 작게 구성을 해서
컨테이너화 시킨 다음에 서버에 배포할 수 있는 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필요하다면 이제 DynamoDB 같은 NoSQL로 이제 서블리스한 환경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의 데이터 스토어를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형적으로 우리가 서블리스 아키텍처 구성으로 가게 될 것 같으면 로직 단위, 비즈니스 로직 단위를 AWS 람다라고 하는 서블리스 클라우드 펑션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API 게이트웨이, 람다, 다이나모DB의 각각 레이어로 대체한다면은 완벽하게 서블리스 환경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진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하면은 사실 뭐 서블리스 아키텍처로 구성을 하는 것도 있고 컨테이너로 구성할 수도 있고 EC2 인스턴스로 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것이 어디 뭐 딱 정해진 아키텍처로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EC2나 ECS나 람다나 뭐 ELB나 뭐 다른 어떤 그 AWS의 뭐 아마존 S3의 뭐 정적 웹 호스팅이라든지 아니면 뭐 키네시스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들 뭐 이런 것들하고도 붙여서 실제로 바로 그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떤 용도의 어떤 형태로 하는지에 따라서 아키텍처를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한 소개와 AWS에서 어떻게 이 아키텍처를 구성하는지를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실제로 이제 우리가 구성을 할 때 필요한 뭐 모범 사례,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죠. 7가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칙은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는 타 서비스 공개 API를 참조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뭐 아주 정말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특정 마이크로 서비스 A가 있다면 B에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퍼블릭 API, 그러니까 API를 참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대개 이제 우리가 뭐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거나 할 때 사내에서 이제 이런 걸 하게 되면은 API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특정 뭐 R싱크로 뭐 데이터를 보낸다거나 엑셀로 보내준다거나 뭐 약간 그런 형태로 참조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클론으로 돌린다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내에 있는 서비스들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이 퍼블릭 API 엔드포인트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첫 번째 베스트 프랙티스가 되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AWS 그 API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레스토랑을 이제 뭐 저장하는 그런 그 API라고 하면 이 API들이 계속 이제 기능적으로 진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그 레스토랑 추가할 때 뭐 새로 메타데이터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리뷰를 넣는다거나 이런 함수들이 추가될 텐데 이럴 때마다 이제 버저닝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그 하이 호환성을 유지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른 서비스에서 API를 호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러한 버전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AWS 람다라고 하는 함수에는 이제 이 함수 버전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버전별로 이 함수들의 버저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버전들이 이제 뭐 스테이블 상태인지 테스트 상태인지를 확인을 해놓고 저희가 태깅을 해놓은 다음에 라벨 처리로 하고 이제 이것들을 이제 그 스테이지에서 어떤 단계별 스테이지에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API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곳에는 API 게이트웨이는 각각의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개발 스테이지, 프로덕션 스테이지 이렇게 각각의 스테이지가 있고 각각의 스테이지에 따라서 각각 람다 함수들을 그 스테이지 변수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그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스테이지 변수를 통해서 처리를 하면 이 프로덕션 단계에 따라 가지고 람다 함수의 그 환경 변수에 따라서 특정 도메인의 어떤 그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도메인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람다 함수의 버전 기능과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 스테이지와 스테이지 환경 변수 기능을 통해서 이러한 그 개발 단계와 배포 단계에서의 테스트를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이제 그 딱 최적의 개발 환경을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비스가 이제 하나의 어떤 아키텍처를 갖는 게 아니라 각각의 원하는 아키텍처를 가질 수가 있는데 뭐 우리가 이것은 이제 폴리그랏 접근 방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서비스 B에 다이나모DB를 연동을 했는데 이게 뭐 사실은 다이나모DB는 사실 NoSQL이니까 라이트가 많은 뭐 이벤트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인 경우에 적합을 할 텐데요. 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엘에스에스 서치도 한번 넣어보고요. 검색을 위해서는 검색이 조금 느리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다이나모DB를 RDS로 바꿔서 이렇게 기능을 한번 최적화해 보고요. 뭐 성능이라도 이런 것도 측정을 해보고 그 플랫폼도 기존에 만약에 노드.js를 쓰고 있었는데 뭐 자바로 바꾼다거나 이런 것 어떤 시도들을 많이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내가 이 서비스에 최적화된 아키텍처와 플랫폼, 라이브러리 그리고 뭐 데이터 스토어를 고르고 그것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서블리스 환경에서는 이러한 그 각각의 서비스 환경들의 뭐 각각 스토어들 다르고 서비스들이 다를 텐데요. 그 독자적인 확장성을 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뭐 유저 서비스가 카트에도 제공을 하고 어카운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중간에 뭐 별 문제 없이 이제 서비스가 실행이 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중간에 이제 어떤 어카운트 서비스에 에러가 났을 경우에 트랜잭션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어떤 그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개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헤더에다가 컬러레이션 아이디를 넣어서 이 그 전체 트랜잭션에서 하나의 그 컬러레이션 아이디를 통해 가지고 파악을 하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에러가 났는지 그리고 그 에러가 났으면 앞단의 부분들을 롤백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전체 매니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각각의 서비스별로 자체 롤백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 위에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각각의 어떤 전체 트랜잭션에서 어디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별도의 트랜잭션 매니저 함수가 있어서 그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굉장히 일이 좀 복잡하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주 전에 저희가 AWS 리인벤트라는 행사에서요. AWS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런칭을 했어요. 이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분산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들 또는 마이크로 서비스 구성 요소들을 그 단계별로 실행을 하고 조정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서비스가 잘 동작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처리해주는 그런 어떤 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트리거 추적을 하고 오류가 발생할 경우 재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되면 레포팅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단계별로 이렇게 시각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 있는 뭐 순서도에 있는 것들은 함수들이겠죠. 뭐 람다 함수들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콘솔을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태가 넘어가는 경우에만 이제 요 서비스는 이제 가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텝 펑션을 사용해야 되는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메소드 호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함수를 순차적으로 실행을 한다거나 DB에 뭐 이렇게 같이 저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Q를 뭐 써야 된다거나 이렇게 이제 아까 관리하기가 좀 힘든 그래서 이런 관리하기 힘든 부분들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그 스텝 펑션 뭐에 관련된 세션이 두 개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가 이제 팀브레이가 이 스텝 펑션에 대해서 이제 강연한 세션이 있습니다. 이 팀브레이가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팀브레이 옛날에 이제 썬에 계셨고 XML이라고 하는 그 스펙을 고안하신 분입니다.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네, 그래서 그 모자 쓰시고 굉장히 또 나이도 지긋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굉장히 연륜이 있으시고 그리고 멋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시간이 되시면 팀브레이 세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팀브레이 뭐 AWS 스텝 펑션 이렇게 검색하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팀브레이 세션에서 이제 뭐 설명한 내용들을 잠깐 보면요.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단계를 정의를 합니다. 뭐 보시면은 순차 단계로 할 수도 있고 분기 단계로 할 수도 있고 병렬 단계로도 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를 하거나 아니면 이미지 파일을 컨버팅을 하는 뭐 단계에 대한 그 각각의 서비스, 뭐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처리하는 단계를 이렇게 시각화를 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그 시각화로 만들어진 것들은 실행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실행된 그 순서들에 대해서 상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각각의 이제 순서들은 이런 식으로 제이선으로 이렇게 표준 스펙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이 이제 팀버레이가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표준 가이시니까 스탠다드 가이셔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크업으로 구성이 돼서 코드로도 요 이제 그 순차 플로우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그 어떻게 실행이 됐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이제 나오는 실행들은 람다 함수들이 실행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스텝 펑션들의 각각의 그 트랜지션 스테이지에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트랜지션 실행되고 람다 함수가 실행되고 뭐 그 단계에 넘어가고 람다 함수 실행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형적으로 구성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텝 펑션은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이 가서 해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각 몇 가지 그 기본적인 템플릿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헬로 월드, 웨이트 스테이트, 리트리, 뭐 패러렐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고요. 그래서 패러렐을 한번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20초 기다렸다가 하거나 아니면 패스되면 10초 기다렸다가 하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밑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코드로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고요. 이것은 이제 캐치 페일인 경우죠. 그래서 뭐 문제가 발생했는지 뭐 에러가 발생했는지를 처리하는 거고요. 그 리소스를 보시면 펑션 네임이 있죠. 그래서 AWS 람다 함수들의 URL 넘버들이 이렇게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대체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람다 함수 하나하나를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에다가 단계별의 어떤 그 단계에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저장을 하고요. 네, 밑에 저장을 하고 IAM은 이제 기존에 생성되어 있는 IAM을 쓰면 됩니다. 실행을 이제 할 때는 지금은 그냥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냥 제이슨 뭐 에러가 날 텐데요. 뭐 이렇게 넣으면 요 스텝에 들어가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페일이 났는데 인풋, 아웃풋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실행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별 문제 없이 실행이 되면 이제 녹색으로 변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함수들을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이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텝으로 했지만 결국은 마이크로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될 텐데요. 그 지속적인 마이크로 서비스 모니터링을 위한 AWS 도구들이 많이 있죠. 뭐 클라우드 와치나 클라우드 로그로 모니터링 또는 로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외부적인 요소가 모니터링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외부에서 속도가 레이턴시가 얼마나 느린지, 에러 레이트, 그러니까 API 에러 레이트가 얼마나 높은지. 그래서 뭐 API 에러 레이트가 높아지면 사실은 장애 상태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이제 하거나 아니면 내부적인 요소, 그러니까 우리 마이크로 서비스의 뭐 OS나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이제 모니터링하는 이런 두 가지 요소들이 다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체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 로그를 통해서 만들어진 마이크로 서비스 로그들을 뭐 일러스틱 서치나 키바나를 통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대시보드를 구성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로그들을 쌓아놨을 때 이것을 이제 뭐 EMR이나 레드시프트 같은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는 맵리듀스 서비스를 통해서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킥사이트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S3에서 바로 킥사이트를 통해서 시각화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 이제 이런 데이터 로그들을 아마존 S3에 쌓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이제 뭐 EMR이나 레드시프트를 통해서 이제 전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로그들을 분석을 한 결과를 뭐 쿼리를 던져서 이제 하게 되죠. 뭐 근데 이제 이 과정도 굉장히 힘들어서 이제 이것들도 다 뭐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고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가 S3에 저장되어 있는 뭐 비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들을 뭐 그냥 파일에 있는 걸 그대로 이제 커리를 해보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 요구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아마존 아테나라고 하는 서비스가 새로 런칭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서버를 설정할 필요 없고 그냥 아마존 S3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SQL문을 통해서 바로 이제 커리를 던질 수 있고요. 별도의 뭐 ETL이나 이런 게 필요 없고, 그다음에 뭐 서버에 대한 전처리나 인프라 운영도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아마존 S3에 들어있는 파일을 그냥 하고 그 질의를 위해서 스캔한 테라바이트 단위로만 이제 비용 가금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지난 리인벤트에서 나온 서비스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호평을 하신 서비스 중에 하나고,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의 뭐 서비스 데이터들이 만약에 S3에 만약에 로그가 쌓이고 있을 때 빠르게 이제 질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테나 서비스는 그냥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이 프리뷰로 보실 수가 있고요. 아테나의 뭐 카탈로그 매니저에 가서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추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add 테이블을 하시고, 테이블 네임은 뭐 DB는 기존에 있는 DB를 쓰고요. 뭐 테이블 네임은 그냥, 그리고 S3의 위치를 하고요. 지금 저 데이터는 이제 뭐 비행기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플라이트 넘버랑 인테저. 기본적으로 그 파일이 갖고 있는 스키마를 칼럼 스키마를 정의를 하고, 네, 파티션은 이제 옵셔널입니다. 세팅을 하면 이제 대용량 데이터 처리 기반으로 이게 실행을 하고, 네, 처리가 되겠죠. 보시면 이제 하이브를 통해서 이제 파티션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ELB 로그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여러분들 가보셔도 아실 수 있는데요. Elastic Load Balancer의 뭐 HTTP 로그를 쌓게 되는 거고요. 근데 최근 10개만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뭐 타임스탬프, ELB 네임, 뭐 IP 어드레스, 그리고 포트, 뭐 백핸드 IP, 뭐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백핸드 뭐 포트가 8888인 것을 몇 개인지 실행을 한번 해보면요. 네, 뭐 별 데이터 작업을 한 적도 없는데 바로 3,500개, 3,100개 이렇게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뭐 사용했던 커리들, 그래서 필요했던 커리들도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전에 커리 던졌던 거, 이런 것들도 각각의 기록들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아주 간단한 서비스고요. 그래서 좀 데이터 분석을 좀 편하고 쉽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코드가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겠죠. 코드가 에러 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람다 함수가 뭐 되게 실행이 오류가 생기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되게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 와치의 로그를 통해서 디버깅을 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 스텝 펑션이 없을 경우에는 트랜지션 매니저 함수를 만들어서 클라우드 와치 로그를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좀 애로 사항들이 있겠죠. 그래서 AWS에서 이번에 새로 엑스레이라고 하는 분산 애플리케이션 추적 서비스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의 엔드-투-엔드 단의 뭐 디버깅이랑 추적을 하게 되고요. 그 각각의 서비스 단계를 넘어갈 때에 데이터들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잘 실행이 되는지를 추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개별 요청에 대해서 각각 로그들이 남겨지고, 로그들이 뭐 404 떨어졌는지 500이 떨어졌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로그의 오류 발생 로그를 보고 원인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현재 이 데이터 오류가 몇 프로 정도 나오고 있는지 서비스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추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뭐 스텝 펑션이랑 비슷한데요. 이거는 기존에 뭐 컨테이너라든지 아니면 일러스트 빈스톡이나 EC2 인스턴스에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사용자 요청이 애플리케이션을 통과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추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식별하고
애플리케이션 성능 개선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시각화돼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의 데이터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뭐 레이턴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문제가 되는 경우에 어떤 특정 어떤 영역에서 문제가 되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각각의 문제 영역 부분에서의 이제 뭐 그 트레이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다 넘어갈 때마다 이 트레이싱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트레이싱 된 것들에 대해서 필터를 해가지고 어디서 어디만큼이 문제가 됐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를 이제 설치해서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EC2와 ECS와 AWS Node.js를 사용하는 SDK에서 어떻게 이 에이전트를 추가하고 또는 이제 코드에다가 어떻게 넣어서 추적을 하는지에 대한 예제 코드고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 람다는 현재 제공이 되고 있지 않지만 추후에 제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엑스레이는 이제 그 프리뷰 상태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보실 수는 없고요. 요거는 이제 지난 그 리멘트 세션에서 발표되고 있던 데모들을 잠깐 캡처를 한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5분 단위로 이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뭐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각각의 서비스, 마이크로 서비스가 넘어가는 단계에서의 그 상태를 추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서비스를 이제 한번 눌러보면요. 이렇게 그 현재 어떤 형태로 뭐 호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 각각의 서비스 호출 내용은 뭐 시간과 그다음에 메소드와 뭐 리스판스 내역과 뭐그 레이턴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 스테이터스 코드로 이렇게 상태를 보시면 뭐 200 대개 200이나 409 이렇게 넘어가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보시면 이제 500으로 넘어 떨어지는 것은 이제 25초의 레이턴시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느리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500에 대한 해당되는 것들만 따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네, 상태를 보시면 이제 되게 레이턴시가 굉장히 느린 문제 어떤 서비스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사인업 쪽에 있는 그 서버에 웹 서버에 있는 사인업 기능에 좀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서 고쳐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스테이스 그 트레이스를 보시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DynamoDB에도 지금 보면 이제 그 레이턴시가 꽤 높고요. URL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체크를 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모니터링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원칙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보안입니다. 이게 마이크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개별 서비스로 만들다 보니까 개별 서비스의 보안들을 또 유지한다는 게 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개별 서비스의 보안 유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네트워크 레벨별로 VPC나 시큐리티 그룹이나 TLS를 써서 이제 방어를 하고 또 서버 컨테이너나 M 레벨로도 방어를 하고 IAM 정책 역할 뭐 이런 걸 통해서 AWS 내에 있는 서비스들을 이제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API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가장 이제 프론트 도어를 통해서 API 방어를 하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API 게이트웨이에서 이제 들어오는 API 호출은 이제 트로팅이라고 하는 이제 약간 뭐 이렇게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 뭐 약간 뭐 디도스 공격을 당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유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API 키 같은 경우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에 들어있는 서비스를 이제 각각의 서비스 호출을 할 때 필요한 API 키들도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보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은 것들이 뭐냐면은 각각의 개별 서비스들이 이제 엔드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API 게이트웨이의 엔드포인트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 뭐 디도스 어택을 당하는 경우가 꽤 많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개별 서비스들은 또 개별 디도스 어택을 당하게 되면 또 많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지난 2주 전에 저희가 AWS 리인벤트에서는 AWS 실드라고 하는 관리형 디도스 프로텍션 서비스를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기존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그런 서비스인데요. 현재 표준 기능은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AWS 고객이면 다 이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시 네트워크 감시를 통해서 감지를 하고
레이어 3나 4의 일상적인 공격 패턴들을 감지해서 대응을 해줍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고급 기능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비용을 조금 더 내시고, 뭐, 대량 특수 공격을 탐지하거나 아니면 뭐 ELB나 크라우드 프론트 라우터 53에 대한 각각의 기능들을 모니터링 하거나, 그리고 이제 준실시간으로 크라우드 와치 알림을 하고 분석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저희가 따로 디도스 대응팀이 있는데 그 대응팀이 이제 24시간 저희가 대응을 해드리는 대응팀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스 공격이 당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빌링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이것들이 디도스 공격이라고 인지가 되면 빌링이 차단이 되는 그런 어떤 기능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비용은 약간 좀 비싼 감이 있어요. 월 3,000불에 데이터 비용이 추가되어 있어서 연간 계약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별도로 뭐 이렇게 파이어월이나 IDS나 이런 것들 사용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가시면은 AWS 실드의 기본 기능들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제 어드밴스드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어떻게 보이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어드밴스드가 뭐 조금 가금이 이제 힘드셔서 이제 쉽지 않으실 텐데, 어드밴스드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크라우드 프론트, ALB, 그 다음에 라우터 53을 선택해서 어떤 곳에 이제 디도스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를 이제 개별적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원하시면 이제 ACL도 만드셔서 디도스 프로텍션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드밴스드인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표준 기능은 그냥 자동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ALB 또는 뭐 기존의 뭐 클래식 로드 밸런싱, 그다음에 뭐 크라우드 프론트 엔드포인트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API를 만들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API들이 이제 시장에 나와 있고 또 공개 API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게 돼서 이런 API 생태계 확산에 참여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개발자를 만날 수가 있겠죠. 뭐 회사에 레스토랑 정보를 제공해주는 공개 API를 좀 주세요라고 했을 경우에 이 회사가 우리 회사에 있는 서비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면은 API를 열어주고 비즈니스 협력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전 회사에서 이제 오픈 API 서비스를 이제 외부에 제공을 했었는데요. 제가 2006년도부터 오픈 API 서비스를 다음해서 이제 오픈 API를 만들어서 한 10년 가까이 이제 하고 이제 AWS로 이직을 했었는데, 초기에 이제 이 API를 만들 때는 굉장히 사용자가 적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나올 때만 해도 뭐 매일 1000개가 넘는 API, 8000개가 넘는 API 키 호출이 있었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월간으로 몇억 건 이상, 뭐 3억 건, 4억 건 이상의 API 콜을 이제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많은 생태계가 확산이 돼서 뭐 다음에 뭐 지도 API나 아니면 검색 API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비즈니스를 영위하시는 작은 업체들도 많고, 그 업체를 통해서 서로 이제 협력도 하고 윈윈 모델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외부에 공개된 API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내에서도 이런 API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다음에서 API를 만들 때는 외부의 공개 API를 먼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색 API 검색팀에다가 이제 검색 API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뭐 외부에 공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제공을 했었는데, 이 검색팀에서 이제 검색 API를 만들어 쓰다 보니까 내부에 있는 다른 서비스 뭐 팀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행 섹션에서 뭐 여행 검색을 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애도하게 이제 데이터를 받아오기가 힘드니까 그냥 검색 API를 쓰자 이래가지고 이제 검색 API를 사용을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생겨서 내부 API 호출들이 이제 굉장히 늘어났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 API 서비스 생태계라는 것은 외부보다는 내부의 API 서비스 생태계가 훨씬 더 커져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뭐 회사 나올 때쯤 됐을 때는 내부에서 이제 API 트래픽, 저희 API 게이트웨이 트래픽이
사실은 뭐 외부 트래픽보다 뭐 몇 배 이상 이렇게 많은 그런 트래픽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제 그 내부 생태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생태계를 확장을 하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플랫폼의 확장과 SLA 수준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존에 우리가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이제 기존 서버, 물리 서버에다가 뭐 확장이 쉽지 않은 서버에다가 실제로 물리 서버에다가 이 서비스를 만약에 구성을 했다면 이 확장을 하기가 쉽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내 이 API 서비스, 내 마이크로 서비스의 내 API 서비스는 나만 쓰는 게 아니고 회사 내부 또는 회사 외부에서 다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이 플랫폼 자체가 뭐 확장 가능한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지 않으면 뭐 그냥 아주 그게 필연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그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성을 하려면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사실은 기술 그것보다도 조직의 변화도 있어야 된다는 점이죠. 그 콘웨이의 유명한 법칙이 1967년에 멜빈 콘웨이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그 이 서비스의 디자인, 그러니까 프로덕트 서비스의 아키텍처는 그 조직의 커뮤니케이션 스트럭처를 그대로 카피한 거다. 즉 다시 말해서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키텍처가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이전 회사에서 뭐 펑셔널 조직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매트릭스 조직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뭐 굉장히 다양한 조직들을 만들어 봤는데요. 대개 이제 회사가 좀 커지고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서비스가 많아지면은 이제 모노리스 이 애플리케이션 구조에다가 각각의 펑셔널 조직을 만들어서 하게 돼요. 그래서 뭐 DBA들, UI 개발자들, 프론트엔드 개발자들, 뭐 백엔드 개발자들 나눠가지고 이렇게 개발하게 되면 이제 뭐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각각의 서비스는 이런 펑션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그 서비스를 자율성을 가지고 높은 책임을 갖고 기능별 조직으로 구성하는 것이 이제 가장 그 이상적인 그 조직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지만요. 아마존에서는 이것을 이제 투피자 팀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투피자 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점심 한 끼를 이제 피자 두 개로 때울 수 있는 두 판으로 때울 수 있는 사이즈의 팀이죠. 뭐 밥을 이 식성에 따라 가지고 이제 뭐 5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AWS에는 그 이런 아마존에는 이제 수천 개의 이런 어떤 투피자 팀이 자율적인 팀을 구성해서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 마이크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뭐 넷플릭스라든지 길트라든지 이런 그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하는 팀들은 이런 어떤 그 기술 너머의 조직 변화도 염두에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원칙은 이제 자동화죠. 예. 그 아무래도 작은 팀들이 그 굉장히 많은 책임과 권한도 있지만 책임을 부여하게 되죠. 그래서 서비스 빌드부터 배포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드, 테스트, 출시에 각각의 서비스들을 이 투피자 팀이 하게 되는데요. 이러면 이제 각각의 팀들이 이런 빌드, 테스트, 릴리스를 하기 위한 배포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들어가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AWS가 제공해주는 각 다양한 어떤 서블리스 자동화 배포 도구, 뭐 코드 도구들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하면은 이제 여러분 그 작은 뭐 팀이라도 손쉽게 배포와 구성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건 이제 내일 오후에 저희가 개발 도구에 관련된 웨비나가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 AWS에서 리인벤트에서 새로 나온 이제 개발 도구 서비스들이 꽤 많이 있어서 내일 오후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참여하시면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또는 이제 저희 AWS의 뭐 디벨로퍼 코드 툴이나 뭐 배포 도구들에 대한 웨비나나 아니면 발표 자료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손쉽게 이제 자동화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팀이라고 하도 쉽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는 여정은 굉장히 이제 좀 복잡단안해요. 또 도전도 많고요. 먼저 이제 서비스 내에 우리가 비즈니스 도메인들을 이해를 하고 어떻게 서비스 단위를 분리를 할 건지 그리고 이 그 서비스들에 대한 API 운영 정책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분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테스트 배포 운영에 대한 뭐 복잡성 문제들, 모니터링 방법들, 조직 문화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그 마이크로 서비스로의 그 여정은 사실상 혁신과 민첩성을 위해서 그냥 이제 필요한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별 마이크로 서비스는 이제 쉽게 이제 클라우드 기반에서 확장이 가능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빠르게 운영 개선, 그리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고요. 뭐 빌드 테스트 배포도 자동화 도구를 통해 가지고 몇 분 안에 배포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서비스는 각각의 서비스 팀의 오너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신규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고객 만족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많은 그 업체들이 기존의 뭐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전을 하거나 새로운 그 서비스를 개발할 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활용한다거나 이런 어떤 그 사례가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서비스 7가지의 모범 사례 다시 한번 보면요. 각 서비스는 이제 꼭 다른 서비스의 공개 API를 참조해야 된다. API로 서로 통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들은 각각의 서비스에 맞는 최적화된 개발 환경을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폴리글랏 환경 구성을 통해서요.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의 보안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서비스 모니터링 중요하고요. 그리고 API 서비스를 내부 또는 외부의 생태계로 확산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구성을 하려면 조직 변화도 있어야 되고, 또 자동화 도구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도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원칙들을 잘 활용하시면 마이크로 서비스 이전을 하시거나 운영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오후에 몇 가지 그 2주 전에 나온 리인벤트 신규 서비스를 소개해 드렸죠. 데이터 분석을 그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아마존 S3에서 바로 SQL 쿼리를 던질 수 있는 아테나라는 서비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분산 애플리케이션의 그 단계별 그 트레이스 추적하고 디버깅을 할 수 있는 엑스레이라고 하는 서비스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매니지드 디도스 어택 방어 서비스인 그러니까 AWS 실드라고 하는 서비스를 또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죠.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각각의 그 단계들의 약간 트랜잭션을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던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람다용 서비스인데, 이러한 서비스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뭐 라이트 세일이랑 그린글래스랑 람다의 뭐 C# 지원이랑 뭐 람다의 넷지 같은 것들도 같이 추가해서 해드렸고요. 혹시 이제 오전 세션을 놓치신 분이 계시면은 웨비나 그 동영상을 통해서 저희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질문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설문조사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 그 세미나를 진행할 때 어떻게 개선할지를 그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발표 자료 녹화 영상은 저희 웨비나 그 아케이브 페이지에 계속 넣고 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오전에 그 인공지능 서비스, 네, 아마존에서 새로 나온 인공지능 서비스와 그 다음에 그 딥러닝 프레임워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는 총정리 그 웨비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